안녕하십니까. 송옥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강연할 김종호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 중에 학업 역량이 확 올라가는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특히 초등학교 때 꼭 해야 되는 수학 과목에 대해서 오늘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 아이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사고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요. 광덕은 제 호고요. 제 이름은 김종호입니다. 경북 경산이 제 고향이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경산에서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포항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하고 대학원 전부 다 서울에서 마쳤습니다. 2012년에 자기주도 학습으로 신한국인 교육 대상을 받았고 2018년에 대한민국 미래비전 대상, 2019년에 작년에 올해를 빛난 국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총공창의 종식이사로 위촉되어 있고요. 경남일보에 교육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부, 경북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어릴 때부터 되게 잘했을 것 같지만 사실 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1학년 때는 거의 하위권 수준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252명 중 244등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에 도학력평가에서 제가 3등을 했고 1학년 1학기부터 좋은 결과를 얻기 시작해서 2학기 때 이제 제철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주도 학습의 포커스는요, 학습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자기 주도성이 없는 아이한테 자기 주도적 학습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 생활하실 때도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오늘 제가 뒤에 수학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법을 안내를 해드리면 우리 아이의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학습 지도도 그렇게 코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때 이 자기주도 학습의 학습 목표는요, 학습 목표를 정할 때는 자기주도 학습 목표는 조금 달라요. 자기주도적으로 애가 공부를 하게끔 하려면 배울 학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익힐 습에다가 포커스를 두셔야 합니다. 배울 학에다가 포커스를 두게 되면 선생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즉 선생님 위주의 수업이 되기 십상이죠. 근데 익힐 습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익힐 습은 학생 중심의 공부가 됩니다. 익히는 것은 부모님이 대신해 주실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대신하실 수도 없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목표는요, 배울 학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익힐 습에다가 포커스를 둬서 배운 것을 내 걸로 만들자, 배운 것을 내 걸로 익히자가 자기주도 학습의 학습 목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세웠던 학습 전략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친구들이 유명 강사나 유명 가외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큰 학원에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시험 출제위원에게 직접 들으면 제일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빠짐없이 필기를 했고, 이해된 부분들은 다시 반복해서 내 걸로 익혔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제목과 낱말을 수업 전에 익히고 들어갔더니 제목과 낱말을 미리 익히고 수업에 들어갔더니 아주 학습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이 중에서 부모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신 게 시험 출제위원이 직감을 해줍니까? 예, 시험 출제는 누가 하시죠? 예, 학교 선생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바로 시험 출제위원 직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 충실해서 열심히 수업에 임하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 효율을 가장 높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배운 내용은 반복해서 익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용을 배우면서 또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확인하고 질문하고 비법 노트 작성을 하고 다시 복습을 하는, 뭐 1년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그 단계마다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들으시면 아마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10개를 배운 후에 익히는 방법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보니까 10개를 배운 후에 각각 우리 두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10개를 배웠는데 답을 8개를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8개 이해했으니까 자신은 이해되지 못한 2개를 이해하고 하려고 몰두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통 우리가 단기 성적 향상형이라고 표현하죠.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량이 적고 할 때는 벼락치기를 해서 성적 유지에 공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어리 공부하는 거 보니까 10개 학습을 하고 그 중에서 8개 이해했는데 이 어른 8개 이해된 부분들을 다시 반복해서 익힙니다. 이 얼처럼 공부하는 것이 장기 실력 향상에 유리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렇게 갑처럼 대부분 공부하고 있지만 학년이 점점 올라가서 학습량이 많아지고 하면 갑처럼 공부하면 자꾸 학습률이 떨어지게 되죠. 우리 아이들 학년이 올라가고 또는 그 전부터도 아이들에게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단기 성적 향상형에서 장기 실력 향상형 을처럼 공부하도록, 즉 이해된 부분들을 자기 걸로 먼저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도를 나갈 때는요, 반드시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특히 우리 강연 듣고 계신 소곡초등학교 부모님들, 자녀들이 이제 똑똑할 텐데, 이 아이들 대부분이 지금 초등학교 때는 다 학원에 가서 문제집을 가지고 선행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학원에 가가지고 이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공식만 외우고 왜 그런지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답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곱하기를 하나를 하더라도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2를 3배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2를 2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한 거야. 그걸 줄여서 2 곱하기 3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곱셈에 대한 정의를 가르치고 2배에 대한 3배에 대한 배라는 개념을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지도를 반드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학원에 갔는데 이렇게 배우죠.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는, 그럼 제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게 2 곱하기 3, 곱하기 덧셈 있으면 곱하기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2, 3은 6, 2, 4, 그 다음 6 더하기 4는 10,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그럼 왜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지는 뭐 모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덧셈, 뺄셈은 뒤에 해야 되잖아. 다시 사칙연산 곱셈, 나눗셈, 뺄셈, 곱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덧셈, 뺄셈을 뒤에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가 있다면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2, 3은 6, 2, 4, 그 다음에 6 더하기 4를 하면 10. 요렇게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완전히 주입식이죠. 거기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가 사고를 잘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한다는 아이들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치죠.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가 있으면 똑같은 게 곱해져 있으면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만 곱하기가 똑같은 게 곱해져 있으면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를 잡아내고 나면 3 더하기 2, 그래서 2 곱하기 5는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계산법을 우리가 분배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분배법칙이요.
그래서 분배 법칙은요, 꼭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같은 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잡아내서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있는데 곱하기,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분배 법칙은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다.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같은 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잡아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분배 법칙. 이렇게 아이가 배우게 되면 분명히 왜 그런지는 하나도 모르고 이 아이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주입식 암기 교육을 하게 되고 그 배운 내용들을 숙달시키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문제에다가 계속 문제풀이를 하게 되죠. 그 기계식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이 아이의 사고가 생기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아이는 그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는 그 다음에 개념을 받아들여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그냥 노래 배운 대로 이렇게 하면 답 나오는데 왜? 그래서 이 아이는 그렇게 문제를 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빠르게 풀고 답이 맞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부모님께서 명심하시고 한번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반드시 그 내용을 다 익힐 수 있도록 하고 문제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위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교과서를 완전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집은 사고 확장용으로만 이용을 해야 됩니다. 문제집은 사고 확장용. 그래서 반드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시라. 그래서 내용을 다 읽고 나면 문제를 풀 때는요, 이 문제를 푸는 목적이 우리 아이가 짧은 시간에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것.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한 것을 한번 점검을 하신다고 아이한테 자, 1시간 동안에 몇 문제나 풀었고 진도는 몇 페이지나 나갔고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시지만 어쩌면 아이는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페이지 수가 그냥 많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런 페이지 수가 많게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하나 그 개념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고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문제를 많이 못 풀잖아요. 이거 단순히 그냥 공식을 외워가지고 그냥 보기에 대해서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적용시키는 문제들을 풀어야 짧은 시간에 문제를 많이 풀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공식만 풀게 공식만 해서 주입식 암기 교육을 하고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또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 수학 문제 풀어놓은 걸 이렇게 보시면서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느냐고 아이한테 혼을 내시면요. 그럼 이 아이는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안 풀려고 합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 소수령 문제, 주관식 문제라고 표현하는 이런 조금 사고를 해야 되는 문제를 풀면 문제도 많이 못 풀 뿐만 아니라 애를 써가지고 풀었다가 틀리면 엄마한테 혼날 건데 말라고 힘들게 그 어려운 문제를 꼭 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안 풀라고 하고 쉬운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학습 습관이 잡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께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 그게 몇 페이지나 나갔는지 얼마나 맞았느냐보다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에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 때는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혹시 자신이 애를 써서 그 부분들을 문제를 풀었는데 틀려가지고 속상해하고 있다면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누구누구야 여기에 누구가 지금 맞춤 문제가 누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어? 아니면은 여기에 틀린 문제가
우리 누구의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까? 그렇지. 여기에 지금 잘 안 됐던 부분들이 맞아. 우리 누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자, 지금 그 안 됐던 부분들 이제 찾았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 공부해보자.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목적이 아이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틀린 부분들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이 부분들이 내 실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자꾸 인식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빠르게 풀면서 표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가 1분 내에 풀 수 있도록, 열심히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배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하는데, 풀긴 했는데 확신이 없는 문제는 물음표,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는 V표, 못 푼 문제는 별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빠르게 풀면서 별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가 7문제다. 그러면 7분 내에 풀 수 있도록 7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요.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표시를, 물음표, V표, 별표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반드시 코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장을 쓸 때는 간략하게, 또는 책에다가 문제를 풀더라도 간략하게 써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들 주관식 서술형 답안 연습을 시킨다고 연습장에다가 문제를 풀 때 풀이를 꼼꼼하게 작성하게끔 연습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두뇌 회전이 도리어 느려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서술형 답안 작성 연습을 언제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요, 꼼꼼하게 저렇게 다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간략하게 풀면서 간략하게 쓰고 빠르게 풀면서 표시를 하게 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 또는 빠르게 풀다 보면 자신이 실수하는 부분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 습관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두 학생이요, 문제를 풀었는데 A 학생은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80점입니다. B 학생은 저렇게 해서 90점입니다. 어느 학생이 더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느낌상 점수가 낮은 B 학생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A 학생 시험지를 보면 1번 문제는 1분 이상 시간이 걸려서 V표를 했다. 2번 문제는 풀긴 했는데 확신이 없다고 물음표를 했고, 3번 문제는 잘 못 풀겠다고 별표를 해놨습니다. 4번 문제는 시간이 걸려서 1분 이상 걸려서 풀긴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하고 V표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근데 A 학생의 채점 결과를 보면 A 학생은 자신이 지금 맞게 풀었다고 하는 문제들이 틀립니다. 그렇죠? 근데 B 학생은 자신이 물음표나 별표가 없는 문제들은 분명히 다 맞죠. 그러니까 B 학생은 아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 학생은 학습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면 아주 금방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A 학생은 자신이 지금 표시 안 한 문제도 틀리고 물음표 별표하는 문제들이 이건 별표 못 풀었지만 찍어서 맞았든 물음표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 문제들이 맞고 이럽니다. 그죠? 이 학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메타 인지 능력이 지금 조금 낮거나 또는 이 아이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주입식 암기 교육을 해놓은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이제 헷갈린다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아이가 확신이 없어서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문제에다가 잘못 적용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아주 단순히 정독 습관이 안 들려져서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또는 단순 계산에 대한 부분을 실수를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A 학생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학생은요, 문제를 풀었는데 표시가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시가 하나도 없으면 결국 이 아이는 맞았다 틀렸다만 돼 있고, 그럼 이 아이가 다시 문제를 고칠 때는 자기 틀린 문제만 다루게 되겠죠. 그럼 이 아이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도 없이 문제를 풀게 되면 이 아이는 할 수 없이 문제집을 2권, 3권, 흔히 얘기하는 양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빠르게 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번에 아이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A타입에서 B타입으로 바꾸려고 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익힌 다음에 문제를 다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익힐 때도 주입식 암기교육으로 결과만 딱 익히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녹아서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게 하면 A타입에서 B타입으로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고쳐주시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교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이 아이가 문제를 풀고 나면 정답과 오답만 직접 확인하고요, 틀린 문제를 고칠 때는 표시가 없는데 틀린 문제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틀린 문제를 다시 풀지 말고 잘못된 부분을 찾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께서도 흔히 아이들이 문제가 틀리면 자, 틀린 문제 다시 풀어라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다시 풀어라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자신이 푼 것 중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고치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5 더하기 7은 13이라고 잘못 계산을 해서 그 밑에부터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5 더하기 7을 12라고 고치고, 그럼 5 더하기 7은 12, 5 더하기 7은 12 한 서너 번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일에 그 부분들을 틀린 부분을 딱 적시해서 그 부분들을 찾아서 고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다시 풀어서 이번에는 5 더하기 7을 12라고 해서 그 다음에 맞았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는 5 더하기 7이 12가 되기도 하고 13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거기다가 또 다시 풀게 되면 시간도 허비가 많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에 대한 학습 효율을 높이고 문제를 고칠 때는요,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찾도록 그렇게 코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맞았던 문제라도 혹시 다른 풀이 방법이 없는지 풀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도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선생님께 지도를 받고요. 그 지도받은 부분들은 바로 즉석에서 한 3, 4회 정도 반복을 해서 완전히 내 걸로 익힙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부분들을 노트에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지도받은 내용도 꼭 정리를 해두고요. 지도받은 내용 꼭 해두고 이때는 자신이 필요한 문제, 내가 적어둘 필요가 있다. 틀린 문제든 자신이 잘 모르는 문제든 잘 안 됐던 문제든 이때는 문제만 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술형 답안 작성하듯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신이 틀린 문제를 쓰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내가 안 되는 문제들을 쓰고 거기에 지도 내용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오답 노트가 아니라 비법 노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쓸 때요, 비법 노트 작성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게 틀린 이유입니다. 틀린 이유는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아이가 5 더하기 7은 12인데 그걸 틀렸어요. 그럼 여기도 틀린 이유에다가 계산 실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5 더하기 7은 12만 딱 쓰면 됩니다. 5 더하기 7은 12만 맞게 하면 나머지는 다 잘 푸는데 그 문제가 틀렸다고 해서 다시 오답 노트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요. 그 학생은 비법 노트에다가 5 더하기 7은 12만 적어두면 됩니다. 또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평면이 공간을 나눈다. 이 말을 적어놔야 되죠. 평면이 공간을, 문제 예를 들어서 평면이 공간을 나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못 풀었습니다. 그럼 얘는 평면이 공간을 나눈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적어놓게 하고, 그런데 평면이 공간을 나눈다는 말을 이해를 하고 났더니만 그 문제를 다 잘 풀어요. 그럼 굳이 그 문제를 또 틀렸기 때문에 노트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문법 노트에다가 그게 평면이 공간을 나눈다에 대한 설명만 기재를 해두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 틀린 이유만 보고도 우리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트 작성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법 노트는요, 잊어버리기 전에 처음부터 복습하면서 내용은 복습을 해서 다시 익히고요, 문제를 다시 풀 때도 아까 문제 푸는 요령에 준해서 빠르게 풀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비법 노트를 보면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시간이 점점점 복습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자신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가 저절로 드러나서 복습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비법 노트 예시인데요. 여기에 지금 날짜, 이름, 책 제목, 책 페이지 수, 그리고 대제목, 오늘 공부한 책, 소제목들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건 틀린 문제를 쓰고, 이때는 풀이 과정과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해서 서술형 답안 작성법을 준해서 연습을 하고요. 틀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140g인데 120g. 이런 식으로 틀린 이유를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하게 하려면요, 반드시 단계학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단계학습은요, 내용을 반드시 다 익히고, 내용을 다 익히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를 풀도록. 그래서 내용을 다 익히고 문제를 풀도록 아이들한테 코칭해 주실 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용을 안 익히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니? 저학년 때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좀 생기지만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내용이 없는데 내용을 안 익히고 문제를 푼다는 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죠? 조금 쉽게 아이에게 내용이 안 배운 것을 그냥 문제만 주고 아이한테 풀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를 고문하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공부하면 자기 학대가 되죠. 그래서 내용을 한 70, 80% 정도만 익히고 문제를 풀게 된다고 하면 한 20, 30% 정도는 분명히 자기 학대를 하게 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학이 싫어지고 힘들어하고 애를 쓰고 결과가 안 나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내용 안 익히고 문제 푸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원인입니다. 또는 내용을 익혔더라도 주입식 암기교육을 해서 딱 결론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완전하게 다 익히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를 풀게 되면, 그러면은 그 확인 문제를 또 완전하게 다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문제풀이법에 중에서 문제를 풀고 노트 정리까지 하고 그러면서 복습해서 완전하게 익힌 다음 그 다음에 심화 문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내용, 확인 문제, 심화 문제 이렇게 단계 학습이 되게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 학습을 할 때 반드시 각 단계가 완전 학습이 되도록 그렇게 코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공부를 완전 학습을, 단계 학습을 하면서 완전 학습하게 되면요, 책 한 권만으로도 여러 번의 복습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책은 뭐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는 내용, 그다음 그에 대한 예제, 그다음 기본 문제, 확인 문제, 발전 문제, 중단원 테스트 문제, 대단원 테스트 문제, 이렇게 단계들이 쭉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단계마다 이렇게 단계 학습이 되면서 완전 학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0분 동안 부모님들께 수학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연을 듣고 자녀분들이 사교육 의존형이 아닌 자기주도적으로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길을 부모님께서 열어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30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서 이렇게 비대면이 아니고 직접 얼굴을 뵙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